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를 타고 내려올 때 한국에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황홀한 전율이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키 작은 회계사로 평생 무시당하던 그가 이국적인 도시에서 상상도 못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선 여자의 눈길 한 번 받지 못했지만 이곳에선 매일 밤 그의 침대는 뜨거운 육체로 채워졌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탐닉하며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호화로운 빌라에서 젊은 여성들이 그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켜 주었으니까요. 마사지사의 능숙한 손길은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 더 깊은 서비스로 이어졌고,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은 그의 지갑을 위해 어떤 환상도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평생 거절당했던 그가 이젠 원하면 모든 육체적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평생의 소외감을 쾌락으로 채우려 했던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공기가 얼굴을 덮쳤어요. 베트남 땅을 밟는 순간 52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짜릿한 해방감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는 거죠. 김태수, 드디어 해냈구나. 제 입에서 나온 말이 공항 로비에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주인공인 세상이니까요. 키 165에 왜소한 체구,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외모, 그리고 한국에서의 52년. 그 모든 것들을 이 공항 밖에 놓아두고 가볍게 걸어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나온 세월의 무게는 쉽게 내려놓을 수 없더군요.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게감이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공항 입국장에서 눈을 찾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부동산 에이전트가 마중 나온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혹시 사기였을까? 제가 10년 동안 모은 5억 원을 이렇게 날려버릴 수는 없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베트남의 후덥지근한 공기 탓만은 아니었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를 때까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미스터 김태수 씨? 젊은 여성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에 유창한 영어, 그리고 한국어도 조금 할 줄 아는 듯 했습니다. 명함에는 베트남 프리미엄 부동산 리안 트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오랜 비행 괜찮으셨어요?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안의 친절한 안내를 따라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제 짐을 실어주었고 에어컨 바람이 가득한 차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베트남의 도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오토바이 행렬,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활기찬 거리. 10년 전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당시 저는 42살 중소기업 회계부서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해외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권해서 겨우 용기를 내 베트남 패키지 여행을 신청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너무 외로웠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키가 작다는 놀림을 받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친구들은 키가 자랐지만 저는 그대로였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언제나 작은 태수였죠. 여자친구 한 명 사귀어 본 적 없었어요.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들은 제 키를 보고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표정들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달랐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키 때문에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현지인들과 제 키가 비슷했죠. 처음으로 다르다는 시선을 받지 않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호치민에 처음 오셨나요? 리안의 질문에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아니요, 10년 전에 왔었어요. 그때 이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제 대답에 리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저 같은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봤겠죠. 한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는 중년 남성들. 10년 전 베트남 여행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호치민 거리를 걷다가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외모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죠. 그리고 현지 여성들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베트남에서 살 거예요. 제대로 된 집을 사서 품위 있게 살 겁니다. 제가 평생 느껴왔던 열등감을 벗어던질 수 있는 곳에서 말이죠. 그 결심 후 10년 동안 미친 듯이 돈을 모았어요. 회사에서 월급 외에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외식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편의점 도시락이 제 식사였죠. 술자리도 여행도 새 옷도 모두 사치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살았어요. 베트남에서의 새 인생. 차가 호화로운 빌라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입구, 울창한 야자수, 그리고 보안 게이트.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선생님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선생님의 새 집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제가 정말 이런 곳에서 살게 된다니. 빌라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푸른 정원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어요. 단지 중앙에는 커다란 수영장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2층짜리 독립형 빌라 앞에 섰어요. 하얀색 외벽, 큰 창문, 그리고 작은 정원까지 있었습니다. 열쇠 여기 있습니다. 직접 열어보세요. 리안이 건넨 열쇠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가구, 샹들리에까지. 이게 전부 제 것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집안을 둘러보는 내내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넓은 주방, 2개의 욕실, 3개의 침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베란다에서는 수영장과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수영장 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리안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어요. 52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들이 이제 제 앞에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모든 서류는 처리되었고 이제 이곳은 완전히 선생님의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리안이 떠난 후 저는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어떨지 상상했습니다. 더 이상 좁은 원룸에서 살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작은 태수가 아니라 부유한 김 선생님이니까요. 베란다로 나가 베트남의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먼 곳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도시의 소음이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이제 과거가 되었어요. 앞으로는 오직 새로운 인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부드러운 침구가 몸을 감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평생 꿈꿔왔던 삶이 이제야 시작되는 거예요.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감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베트남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맑은 별들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늘 아래, 새로운 인생.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어요. 이렇게 저의 2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그때는 확신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새로운 삶이 과연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일까요?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어요. 베트남의 햇살은 한국과 달리 이른 시간부터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젯밤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베트남 호치민의 고급 빌라에 있었어요. 계약은 일주일 전에 모두 끝났습니다. 집을 구경하고 서류에 사인하고 돈을 송금하는 과정이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어요. 5억 원.
한국에서 평생을 일해도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하기 힘든 돈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호화로운 빌라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세금과 관리비를 내고도 생활비가 넉넉하게 남을 정도로요. 침대에서 나와 베란다로 향했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수영장에 반사된 햇빛이 반짝거렸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왕국은 있는데 신하들이 없었죠. 리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베트남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리안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부유한 외국인들을 위한 인력 소개도 그녀의 업무 중 하나였나 봅니다. 이틀 뒤 첫 번째 면접이 시작되었어요. 운전기사를 뽑는 자리였습니다. 리안이 3명의 지원자를 데려왔어요. 그중 응우엔이라는 중년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20년 운전 경력이 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그의 공손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로 고용했어요. 응우엔 씨, 앞으로 내 전용 운전기사로 일해주세요. 월급은 리안 씨가 말한 금액의 2배를 드릴게요. 응우엔의 눈이 커졌어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에게 이런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으로 개인 요리사를 구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민 씨라는 여성이었어요. 호텔 주방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요리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시식회를 열었어요. 민이 준비한 음식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몇 가지 할 줄 알았어요. 그녀도 바로 고용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는 총 4명을 채용했어요. 청소, 세탁, 정원 관리, 그리고 마사지를 담당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특히 마사지를 담당하는 타오는 전문 마사지사 자격증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만에 제 왕국의 신하들이 모두 갖춰졌어요. 총 6명의 직원들이 저를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 응우엔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운전모자까지 써서요. 항상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김 선생님. 집에 돌아올 때마다 차 문을 열어주는 응우엔의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꿔왔던 삶이었어요. 아침 식사는 민이 준비했습니다. 매일 다른 메뉴로 풍성한 식탁을 차렸어요. 한국 음식도 있고 베트남 음식도 있고 서양 음식도 있었습니다. 마치 호텔 뷔페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면 민은 항상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맛있게 드셨나요? 점심은 무엇을 준비할까요? 청소와 세탁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조용히 집안일을 처리했어요. 제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항상 집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매일 새 것처럼 바뀌었고 옷장에는 깨끗이 다림질된 옷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저녁이었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돌아오면 타오가 마사지를 해주었어요. 그녀의 손길은 마법 같았습니다.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온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키 작은 평범한 회사원에 불과했던 저였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존경하는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리안이 저를 호치민의 고급 클럽에 초대했어요. 외국인들과 현지 부자들이 주로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 왕국 밖의 세상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응우엔이 저를 클럽 앞에 내려줬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화려함이 느껴졌어요. 붉은 카펫, 반짝이는 조명, 그리고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리안이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밤 잘 즐기세요. 제가 좋은 자리를 예약해 두었어요. 리안을 따라 VIP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편안한 소파와 프라이빗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샴페인 한 병이 얼음통에 담겨 있었어요. 리아는 잠시 저와 이야기를 나눈 뒤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 정장 차림의 남성들, 모두 비싼 시계와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부와 사치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때 3명의 젊은 베트남 여성이 제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아름다웠어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같이 이야기할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저에게 먼저 다가온 적이 없었어요. 더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들이요. 그들은 제 옆에 앉아 술을 함께 마시자고 했습니다. 샴페인을 따르고 웃음소리가 테이블을 채웠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고 제 농담에 과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남자인 것처럼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인정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저를 향하는 게 아니라 제 지갑을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번호 알려줄게요. 그들은 제 전화번호를 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알려줬어요. 한국에서는 여성에게 번호를 물어본 적은 있어도 여성이 제 번호를 물어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그 여성들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어요. 저는 기쁘게 응했습니다. 응우엔에게 특별히 정장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레스토랑에서의 만남은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계속해서 칭찬했어요. 계산할 때 그녀는 지갑을 꺼내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듯이 제가 내는 걸 기다렸어요. 100만 동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저는 기꺼이 계산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과의 데이트, 비싼 레스토랑, 선물. 그들은 제가 사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기분 좋았어요. 드디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짜처럼 들렸어요. 눈빛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보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베트남에서도 저는 외모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만 한국과 다른 점은 여기서는 제 돈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클럽에서 알게 된 한 한국인 사업가가 저에게 충고했어요. 돈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심하세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응우엔도, 민도, 타오도. 그들도 모두 제 돈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저녁 마사지를 받으며 타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민이 차려준 식사를 먹으며 생각했어요. 그녀의 정성이 진심일까, 연기일까? 제 왕국은 완벽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화려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결국 돈으로 산 가짜 행복에 불과한 걸까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런 삶이었을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 위에는 항상 그랬듯 완벽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미니 정성껏 준비한 프렌치 토스트, 신선한 과일 플레이트, 갓 짜낸 오렌지 주스.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포크로 음식을 뒤적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베트남에 온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의 흥분과 새로움은 사라지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익숙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타오가 다가와 물었어요. 사장님 아프세요? 그녀의 눈에 걱정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걱정인지 아니면 월급 주는 사람이 아플까봐 걱정하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바라봤어요. 그곳에는 52살의 김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키는 작고 머리는 흰색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에게 물었어요. 나 정말 행복한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물을 끼얹고 수건으로 닦았어요. 오늘은 밖에 나가야 했습니다. 리안이 베트남 주재 한국인 커뮤니티 모임을 소개해줬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이 답답한 공허함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응우엔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호치민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베트남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오토바이들이 물결처럼 흘러가는 모습이 어쩐지 제 마음처럼 분주해 보였어요.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한국인들이었어요. 리안이 저를 맞이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해줬습니다. 이쪽은 김태수 선생님이세요. 최근에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셨어요. 사람들은 친절하게 인사했지만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대부분 서로 이미 알고 지내는 사이 같았습니다. 구석에 서서 와인 한 잔을 들고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비즈니스맨들, 은퇴한 부부들, 젊은 유학생들. 각자 베트남에 온 이유가 다를 테지만 모두 한국을 떠나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다가왔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호라고 합니다. 베트남 온 지 오래되셨나요?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민호는 10년 전 사업 실패 후 베트남에 왔다고 했어요. 지금은 한국 식품 수입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어요. 한국에서의 실패와 상처가 그를 이곳으로 이끈 거죠. 민호가 다른 사람들도 소개해줬습니다. 은퇴 후 여행 왔다가 정착한 부부, 한국 기업의 주재원으로 일하는 직장인, 어학연수 온 대학생까지 모두 제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어딘가 편안하고 단단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민호가 그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서은지 선생님, 이쪽은 새로 오신 김태수 선생님이세요. 은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의 눈에는 판단이나 평가가 없었어요. 베트남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녀의 질문에 3개월 정도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응하기 힘드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녀의 말에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쯤 은지가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어요. 망설임 없이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이틀 후 은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과는 달리 비싼 레스토랑이 아닌 소박한 카페였어요. 응우엔에게 그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은지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차림이었어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래서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베트남에 온 지 5년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중학교 영어 교사였는데 번아웃으로 사직하고 새 출발을 위해 베트남에 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호치민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현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은지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어요. 한국에서의 외로웠던 삶, 베트남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 계기까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왜 베트남을 선택하셨어요? 그녀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키가 작다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 여성들에게
외면당했던 경험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그런 시선이 없어서 좋았다는 것까지 은지는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한국에서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었던 일, 새로운 삶을 찾아 베트남으로 온 과정.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제 모습이 조금 보이는 듯 했어요. 지금은 행복하세요? 은지의 질문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행복한지 묻는 질문은 많이 받아봤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인사였어요. 하지만 은지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모르겠어요. 베트남에 와서 원하던 것들을 다 얻었는데 뭔가 빈 것 같아요. 제 대답에 은지는 공감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물질적인 것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빈자리가 있다고. 태수 씨,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제가 일하는 마을에 한번 놀러 오세요. 베트남의 다른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은지의 제안이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 본 베트남은 고급 빌라와 클럽, 레스토랑 뿐이었어요. 실제 베트남 사람들의 삶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좋아요. 꼭 가보고 싶네요. 약속을 잡고 헤어질 때 은지가 말했어요. 베트남에서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있거든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트남의 거리, 사람들, 일상. 지금까지 저는 이곳의 표면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빌라에 도착하자 타오가 마사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양했어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의미 있는 일. 한국에서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베트남에 와서는 돈을 쓰며 살았고요. 하지만 정작 제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거예요. 미니 차려놓은 아침 식사, 응우엔이 운전하는 차, 타오의 마사지. 완벽한 서비스, 하지만 무언가 빠진 느낌. 처음으로 이 호화로운 생활이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10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이 왕국이 정말 제 꿈이었을까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은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편안한 미소, 진심 어린 눈빛. 오랜만에 만난 진짜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주 은지와의 약속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녀가 보여줄 베트남의 다른 모습,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의 다른 모습도요. 이 완벽한 왕국에 생긴 작은 균열이 어쩐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빛이 반가웠습니다. 약속한 날 은지가 직접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녀는 소형 SUV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응우엔이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제가 직접 차 문을 열었어요. 별것 아닌 행동이었지만 오랜만에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좀 멀리 가야 해요. 괜찮으시죠? 은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든 좋았습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호치민 시내를 벗어나 1시간쯤 달렸어요. 차창 밖으로 베트남의 시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초록색 논밭, 오래된 집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제가 살던 호화로운 빌라 단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은지가 차를 세우고 저를 안내했어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그녀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달려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은지가 아이들에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을 한쪽에 작은 공장 건물이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곳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여기서 마을 주민들이 일하고 있어요. 가방과 지갑을 만드는 곳이에요. 공장 내부는 생각보다 열악했어요. 오래된 재봉틀들, 낡은 작업대,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10여 명의 여성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공장장이라는 중년 여성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은지가 그녀를 응우옌 씨라고 소개했어요. 응우옌 씨는 저에게 그들이 만드는 제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손바느질로 꼼꼼하게 만든 가방과 지갑들이었어요.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더 잘하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해요. 좋은 재료를 살 돈도 없고 기계도 오래됐어요. 응우옌 씨의 말을 은지가 통역해 주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이 보였어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간절함이. 점심시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지가 통역을 해주었어요. 그들의 일상, 꿈, 그리고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마을을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작은 학교,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공터, 그리고 작은 텃밭들. 단순하지만 따뜻한 공동체가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밝은 눈빛, 열악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서로 돕는 공동체 정신. 어떠셨어요? 너무 지루하셨나요? 은지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진짜 삶을 본 것 같아요. 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에서 20년 넘게 회계 일을 했고 회사 운영 방식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빌라로 돌아온 후 평소와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사치스럽게 느껴졌어요. 욕실의 대리석 바닥, 침실의 킹사이즈 침대, 거실의 대형 TV.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걸까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가사 도우미들을 모았습니다. 그중 2명에게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퇴직금을 넉넉히 주었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월급도 계속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놀라움이 비쳤어요. 아마 화가 난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웃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동안의 서비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였어요. 마사지를 담당하던 타오도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녀에게도 넉넉한 퇴직금을 주었어요. 이제 더 이상 매일 마사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려가고 싶었어요. 민과 응우옌만 남겼습니다. 식사와 운전은 아직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민에게도 말했습니다. 이제 매일 호화로운 식사보다는 간단한 식사만 준비해 달라고요. 가끔은 제가 직접 요리해보고 싶다고도 했어요. 일주일 후 은지를 빌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제 집에 초대하는 거였어요. 응우옌이 그녀를 데리러 갔고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이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어요. 은지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빌라의 화려함에 압도된 듯 했어요. 정말 멋진 집이네요. 하지만 저라면 이런 곳에 살면 갇힐까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점점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이 화려한 집이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정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결심한 변화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들을 줄인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리고 싶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공장에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 은지의 눈이 빛났어요. 그녀는 제 생각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마을 공장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장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새 재봉틀을 사고 품질 좋은 원단을 구입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했어요. 한국에서의 제조업 경험을 살려 생산 과정도 효율적으로 바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어요. 왜 부유한 외국인이 이런 작은 공장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제 진심이 전해졌어요. 그들과 함께 일하며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은지는 언제나 제 곁에 있었어요. 통역을 도와주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무엇보다 제가 흔들릴 때 지지해 주었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첫 위기가 찾아왔어요. 일본 회사에서 받은 대량 주문이 갑자기 취소되었습니다. 원단은 이미 구매했고 작업도 시작했는데 말이죠. 큰 손실이 예상되었어요. 공장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응우엔 씨와 다른 직원들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은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었어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죠. 은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취소된 주문으로 만들던 가방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상품으로 리브랜딩하는 거예요. 리안에게 연락해 호치민의 관광 명소들의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또한 한국인 커뮤니티에도 소개했습니다. 이 가방들이 마을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놀랍게도 반응이 좋았어요.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취소된 물량보다 더 많은 주문이 들어왔어요. 공장은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은지와 마을 근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고급 레스토랑의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녀와의 대화는 항상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어요. 태수 씨, 정말 달라지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은지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빌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베트남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공장에서의 시간,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 은지와의 대화.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한국에서 10년간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시간들. 그때는 이런 행복을 위해서였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같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가 되었어요. 은지와 저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공장 일을 함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제 키나 외모가 아닌 제 내면을 바라봐주는 사람. 공장은 점점 성장했습니다. 처음엔 10명 남짓이었던 직원이 이제는 30명이 넘었어요. 새 건물로 확장했고 최신 장비도 들여왔습니다. 제품 라인도 다양해졌어요. 가방과 지갑뿐만 아니라 의류와 액세서리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공장을 방문했어요. 아침 일찍 응우엔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이제 응우엔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제 사업 파트너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도 공장 운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 모두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에게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였어요. 공장장 응우엔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새 재봉틀 덕분에 일이 정말 편해졌어요. 생산량도 2배로 늘었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한국에서 회계사로 일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보람이었어요. 공장 한쪽에서는 은지가 젊은 직원들에게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일주일에 3번 공장에 와서 교육을 담당했어요. 은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제 눈빛에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따뜻함이 이곳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모두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큰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한국에서는 늘 혼자 점심을 먹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저녁에는 빌라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예전에는 과시하기 위한 화려한 파티였다면 이제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의 따뜻한 모임이었습니다. 민이 준비한 음식도 예전의 호화로운 요리가 아닌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가정식이었어요. 파티에는 공장 관리자들, 한국인 커뮤니티의 친구들, 그리고 물론 은지가 왔습니다. 모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교류가 진정한 사교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민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그냥 요리사가 아니라 파티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도 테이블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의 아들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학비 덕분에 가능해진 일이었어요. 이번에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은지와 함께 루프탑으로 올라갔어요. 베트남의 석양이 아름답게 펼쳐졌습니다. 붉은 노을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어요.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어요. 여기가 행복해? 은지의 질문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베트남에 왔을 때 꿈꿨던 행복과 지금 느끼는 행복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돈과 호화로움, 사람들의 시선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응, 행복해. 할 일이 있고 함께 할 사람이 있어서 행복해.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제 인생의 모든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이라는 깨달음. 그리고 그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의 소중함. 다음 날 공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를 결합한 제품 라인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양을 베트남의 공예 기술로 표현하는 아이디어였어요. 은지와 함께 디자인을 구상했고 직원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문화 교류의 의미가 있었어요. 저와 은지가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함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도 개선했어요. 공장 옆에 작은 어린이집을 만들어 아이가 있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건강검진과 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이런 변화들이 단순한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민이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아프셔서 한 달 정도 고향에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을 그만둬야 할까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걱정 마세요. 휴직하고 다녀오세요. 월급은 계속 지급할게요. 민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저 새 요리사를 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제 삶의 일부였어요. 그녀의 어려움은 곧 제 어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에 온 지 8개월 차 빌라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크고 화려한 집이 이제는 불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근처에 있는 작고 아늑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은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원했습니다. 물건들을 정리하며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 앨범을 발견했어요. 그 속에는 어릴 적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 늘 놀림받던 모습, 항상 구석에 서 있던 제 자신. 그 사진 속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언젠가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거라고. 마을의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공장 직원들, 한국인 친구들, 마을 주민들까지 모두가 제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은지와 함께 새 집 베란다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호화로운 빌라의 럭셔리한 전망은 없었지만 대신 마을의 소박한 풍경과 멀리 보이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진짜 내 왕국이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왕의 삶은 호화로운 궁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한국을 떠날 때 꿈꿨던 왕국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타인의 시선에 의존한 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발견한 왕국은 진짜였어요. 인간적 교감과 성장이 주는 진정한 행복의 왕국.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마주 잡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베트남의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별처럼 반짝이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다는 열등감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도 모두 사라졌어요.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국에서의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이 왕국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갈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베트남에서의 새 삶.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닌 정말 필요했던 것을 인생이 선물해주는 법이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은지의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대게 했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하루가 기대되었어요. 진정한 왕국은 결국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문을 열어준 건 다름 아닌 사랑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삶 자체에 대한 사랑.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여행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